자, 여러분, 화창한 봄날입니다. 진짜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역시 선생님이 한 번씩 산책하는 아파트 공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이 혼미하고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중간중간에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바람도 쏘이고 꽃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공부할 때 주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집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국사라든지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한 다음에 손에 잡고 밖으로 나가서 쪽지 같은 거 이렇게 잠깐 보면서 산책을 이렇게 하면 뒷짐지고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가볍게 다니면 오히려 그게 더 머리도 활성화되고 기억에 잘 남더라고. 그러니까 주로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오후 한 2~3시 정도에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가볍게 나와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단어장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쾌청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원가에게 열심히 달릴 거죠? 준비됐습니까? 계속 갑시다. 화이팅! 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쌤하고 같이 본 게 기업의 특징까지 봤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 시간에는 직업 관련한 영상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희귀한 직업들. 자, 기업의 특징 본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은 회사가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유, 즉 주주와 경영, 사장님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게 원래 주식회사 형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리 목적이다. 그 다음에 개별적이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경제 단위체이다. 하는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입기 자료 보면서 진행을 계속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어딜까? 우리가 보면 외국이나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생각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뽑은 내용에 보면, 놀랍게도, 일본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 보시면 거기에 오래된 기업은 578년 백제인이 일본에 세운 건설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78년이면,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다음에 이제 뭐 성왕 이 정도 될 거예요. 한참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왕 이후인가요? 그 다음 선생님도 이거 좋아하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백제면 성왕 지나서 아마 위덕왕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쯤 일본의 왕세자가 쇼코쿠 태자가 실소유자였어요. 뭐 거의 힘센 사람이었는데 일본으로 좀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줘서 세 사람을 장인을 보내줬는데 유중광이라는 분, 일본 말로는 곤고 시게미스라고 그러는데 를 비롯한 세 사람의 장인에 의해서 왕실의 명을 받아서 사천왕사, 오사카 성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이나 신사, 성 이런 것들을 지었다는 거죠. 일본이 사실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후진국이었어요. 일본은 지금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곳곳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때문에 초반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좀 무지하게 살다가 특히 가야 백제를 거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술도 익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유학도 그때 받아들였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57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1400년, 1500년까지 된 그런 오래된 기업이 있다. 그것도 일본에 있는데
우리 백제인에 의해서 세워졌다. 다음에 일본 갈 일 있으면 한번 자부심 끼고 오사카나 이쪽에 가보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 볼게요. 기업의 종류.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규모가, 업종이 어떠냐,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네, 규모 등치가 얼마나 크냐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규모는 사이즈별로 있는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법에 사실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중소기업은 우리가 알기로는 작은 회사죠. 근데 이제 얼마가 작고 얼마가 크냐를 나누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500억 이상,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중소기업법에서 지정도 하는 것도 있지만 업종별로 규모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오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기업도 있죠. 대기업도 직원 수가 많고 의미가 커지면 사실은 대기업을 별도로 관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생존해 있다 보면 대기업들이 등치가 크다고 해서 횡포를 부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덩치 큰 성인과 어린 유치원생이 같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나 누가 이렇게 관리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고요. 중견기업은 그보다 더 크니까 이제 그보단 덜 관리를 덜 하는 거지만, 대기업은 또 너무 등치가 크니까 제재를 가하거나 더 감시를 더 잘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문서량을 찾아봤는데 이제 잘 보이시나 몰라요? 이렇게 볼까요?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제가 인터넷 찾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관계 법령이 다 틀리죠. 그래서 특별법이 있고 다 법에 따라 틀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다 달라요. 여기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고, 여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니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거래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 등치 작은 얘네들하고 경쟁하면서 갑질을 할까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기업 기준을, 여기서는 지금 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10조 원 이상 법인에서 시출자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10조 원 이상인 법인에서 여기저기다 만약 회사를 사들인다든지 하면 다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작은 회사야도 만약 삼성 같은 데서 조그만 회사를 하나 사들인다. 그래도 그 회사도 등치는 작지만 삼성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업종별 기준되어 있는데,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5천억이 미만이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업종별로, 여기 표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틀려요. 어떤 업종은 1000억 원 이하면 되고, 이상이냐 이하냐, 어떤 업종은 800억 원 이하면 되고 600원, 400억 원까지 또 있습니다. 다양하게 규모별로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여러분들 따르게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등치별로 규모가 크면 대기업이고, 중견기업이라고 하고, 중소기업, 또 작은 건 중소기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은 회사는 그냥 일방적으로 다 중소기업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할 때 솔직히 선생님 그래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대기업을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기업 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제가 볼 때는 중견기업도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점점점 커나가면서 대기업이 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중에 취업할 때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등치별로 그렇다. 중견기업도 괜찮은 알짜배기 회사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이 될 자격이 충분한데도 일부러 매출이나 이런 걸 늘리지 않으면서 일부러 일로 안 들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소기업이 갖는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작은 회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게 더 많을 거니까 가급적이도 한 중견기업 안 할래 하는 회사들도 생기는 거고요. 또 여기 경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경계선에서도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이만큼 어중간한 게 왔는데 대기업이 나는 안 될래라고 계속 버티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이 되면 제재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업종별 회사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업종별 회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갈게요. 자, 업종별로 상기업, 서비스업, 제조업 그랬는데 상기업은 어떤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들이죠. 자,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위 말하는 유통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 때 회계 원리 배울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회계 원리 지금 3급에서 배우는 지금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대상 기업은 무조건 상기업입니다. 유통하는 유통회사인 거죠. 이런 회사의 특징은 뭐예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조하는 회사라면 바로 요 밑에 나오는 제조기업이 공장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2학년 때 여기 써졌습니다만 원재료, 노동력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2학년 때 배울 원가 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이런 건 안 배우고 그냥 일정하게 물건을 띄어다가 이익을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의 유통회사만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런 회사도 말고 그 다음에 제조나 이런 물건이 아니라 광고, 교육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의 서비스 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상기업, 서비스 기업, 제조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밑에는 벤처기업 얘기 나옵니다. 벤처기업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죠? 예. 첨단 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전사의 이익을 감수하고 모험적 사업으로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생기업.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사실은 쉽진 않겠지만 아이디어 하나가 가지고 승부 보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는 초반에는 힘들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대박. 근데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테헤란,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대박을 꿈꾸면서 내일을 또 꿈꾸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도 사실 다 이런 벤처기업들이거든요. 작은 회사가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봐서 결국 이제 투자를 받은 다음에 주주들부터 투자를 받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인 기업. 여기는 직원 따로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하고 다를 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1인 기업도 있다. 프리랜서 같이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하는 사람. 자, 설립 주체에 따른 기업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왼쪽에 보면 상시 근로자가 50에서 300명, 매출액 50억 원에서 300억 원, 초과 기업은 유효기간 3년을 거쳐 중견 기업이 된다 그랬는데 근데 위에 숫자하고 좀 숫자가 틀리죠. 예, 이건 숫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종별로 숫자가 좀 틀리니까 그냥 구분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지 숫자까지 일일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들어와서 설립 주체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개인이 세웠으면 사기업이라고 그러고 개인사자.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공기업. 그 다음에 함께 민간인하고 국가가 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합동기업, 공사합동기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좀 키워야겠다. 자, 설립 주체에 따라서 사기업 그랬습니다. 사기업은 개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기업 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이익이나 정책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그렇죠. 공기업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 많죠. 뭐 한전이 한국전력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또 문제가 된 데도 있죠. 그렇죠. LH 같은데 그런 데는 사실은 택지를 개발하고 땅 같은 거 택지 개발한 다음에 땅을 파는 그런 종류의 회사거든요. 땅 장사죠. 쉽게 말하면 택지 개발. 국가 이름으로 하는 땅 장사인데 그런데도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직의 구조가 비능률적일 수 있고 의사결정이 늦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리를 많이 저질렀죠. 자기네들이 새로 개발할 땅 지역에다가 개인적으로 땅을 얼른 사놓는 거예요. 앞으로 개발되는 가격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다가 발각된 사람들이 많이 됐습니다. 절대 공무원들은 그런 비열한 짓은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사합동 경영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와 개인이 합작해서 회사를 설립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특징은 뭐냐면 자본금의 반액 이상을 국가 공공단체가 출자한다. 절반 이상은 국가 소유인 거죠. 개인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이익을 도모한다. 이게 지금 공사합동기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기업의 형태별 특징이 나와 있네요. 자, 기업을 보면 크게 금방 배웠다시피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공사합동기업이냐를 금방 구분했어요. 근데 사기업 등에서는 자, 개인이 한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뭐 그런 말 들어봤죠?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사업자. 보통은 그냥 음식점이나 식당 이렇게 간단히 우리 보통 가게 하죠. 그런 데는 기업도 그것도 기업이지만 그러면 개인 사업자, 개인 상인. 그래서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기업은 이제 숫자가 많냐 적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공동으로 우리 연합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소수 공동기업 해가지고 한 명, 유한, 합자회사, 그 다음에 조합과 익명조합을 좀 써놨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거 볼게요. 이번엔 다수공동이다. 이건 뭐냐면 다수인데 자본적 공동이니까 뭐예요? 여러 사람이 돈을 조금씩 각출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주. 그게 바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여러 개. 5,000원짜리로 여러 장을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을 여기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주 사고, 어떤 사람은 100주 사고, 어떤 사람은 10,000주 사고 하면서 자기 능력껏 들어오는 거죠. 사람 숫자의 제한보다는 이 그러니까 금액의 공동기업이다.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금액적인 것보다는 사람 10명, 20명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은 같이 회사원으로 참여도 하는 게 대부분이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출자의 개념보다는 사람 몸을 투자하는 거죠. 잘 여쭤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기업들은 국영기업, 지방공익사업, 공사, 공단, 금고. 우리가 지금 끝나는 단어가 무슨 공사, 무슨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합동기업은 특수회사가 있다. 넘어갈게요. 자, 사기업의 개인기업이 나왔네요. 개인이 혼자서 출자하고 동시에 경영하는 기업이다. 법인 형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자 안 붙은다고 그랬죠. 그냥 나 혼자서 하는 사업. 물론 조금 규모가 커지면 종업원 하나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개인 사업자,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매점이나 서비스업 등 영세기업이 많다. 좋은 점은 뭐예요? 장점은 설립 및 폐쇄가 쉽고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혼자 하니까. 단점은 개인의 자본 규모 한계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본금의 한계가 뻔하잖아요. 은행에서 물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돈 끌어올 수 있는 한계가 뻔하니까 규모가 크기 어렵고 그래서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죠. 몇 년 하다가 식당 많은 데가 대부분 망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소수 공동기업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한명회사 나오네요. 자, 한명회사.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원들이 다 뭐냐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책임도 같이 져. 사원이 주인인 거예요. 아까 우리 뒤에 나올 주식회사처럼. 근데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 책임도 같이 져요. 모든 회사가 지는 책임은 무한으로 져요. 끝이 없어. 그냥 회사가 만약에 10억 원 규모의 장사를 하다가 만약 100억 원을 손해를 봤다. 그럼 모든 사원들이 100억 원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 책임이다. 회사가 지금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채권자 즉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한테는 직접 연대 모든 책임을 똑같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에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즉 회사의 주인이면서 책임 또한 무한대로 진다는 게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그 지위를 타인한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없어요. 주식회사처럼 주식 팔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같이 동업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나는 지금 이거를 다른 개똥이한테 내가 넘기고 난 돈 받고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원에 대한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관계가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한 서너 명이나 네댓 명, 5명 정도의 소수가 진짜 끈적끈적하게 우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가 한명회사가 되겠습니다. 합자회사는 자, 합자회사가 나왔네요. 합자회사는 한명회사와 같은 그런 무한 책임하는 사원도 있지만 아니 나는 있잖아요. 무한은 책임 안 질 거예요. 나는 유한으로만 할 거예요. 한도가 있는 나는 어디까지만 내가 지금 투자한 돈 여기까지만 내가 책임지는 걸 할 거예요 하는 식으로 이원으로
두 종류의 조직으로 돼 있다는 거지. 무한책임 사원하고 유한책임 사원으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한책임 사원은 위에 한 명회사처럼 기업 경영을 합니다. 같이 회사 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유한책임 회사는 사원은 업무 집행에 참여 안 해요. 그냥 투자만 하고 저기 하지 업무 집행은 무한책임 사원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다르다. 그죠? 사원이 그래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주주들한테 출자를 받고 회사를 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주도 어차피 간접 책임이 유한 책임이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자,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다.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를 해가지고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들로 성립하는 회사래요.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한 명회사와 같은, 아까 한 명회사 기억나죠?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예, 직원들이 곧 주주인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에 적합한 회사다. 유한회사. 그래서 유한회사는 사실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정보나 이런 것도 공시 의무도 없어요. 내용이 다릅니다. 밑에 나온 이제 주식회사가 나오는데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재무제표 있죠. 그거를 매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니까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회사에 적합한 회사 형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주식회사. 일반적으로 앞에 가로 열고 주자 붙은 회사가 다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요.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나오네요. 협동조합은 공동출자로 조직하는 기업이래요. 그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상호협조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요즘에 보면은 어디 좀 많이 힘들거나 장애우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협동조합이 구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공기업 나옵니다. 공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공공사업이나 경제정책, 사회정책, 재정정책적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업의 형태 이쪽으로 볼까요? 공기업의 형태는 행정기업,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전액 출자해서 운영한다. 정보통신사업이나 철도사업, 그렇죠? 우리 행정기업 그렇죠? 철도사업, KTX나 그런 회사도 그렇죠? 수도사업 이런 데는 왜 공기업이 할까요? 그렇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걸 민간한테 주었을 때에도 문제점이 많죠. 왜냐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줘가지고 가격을 막 후려친다든지 높이 올린다든지 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수도나 철도나 전기 이런 거 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벌까요? 네, 그러진 않죠. 약간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법인 기업체가 나와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 공단, 금고 이런 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법인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위 행정기업보다는 더 자율성이 더 자주성이 부여된 기업이라 자기네들이 의사결정하고 자기네들이 가격도 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합동기업은 국가와 개인이 연합해서 하는 회사라고 그랬는데 공기업에서 사기업 쪽으로 접근하는 회사, 즉 공기업이었는데 주식회사 형태를 채택해서 동시에 민간인들한테도 야 니네도 참여해, 돈 투자해서 참여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하는 형태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원래는 사기업인데 개인들이 했었는데 이거 국가에서 볼 때는 공공적인 지배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참여하는 거죠, 주주로.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100대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00대 기업. 인터넷에 한번 우리나라 100대 기업 한번 쳐보시겠어요? 근데 100대 기업 중에 여기 지금 나온 건 가장 오래된 기업은 1897년에, 즉 우리나라 1897년이면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아관 파천 갔다 와서 대한제국 성립할 때가 1897년일 거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때 한성은행으로 출발한 은행이 있어서 한성은행인데 이름을 바꿨죠. 지금은 조흥은행. 조흥은행은 1897년이니까 지금 오늘이 2000 몇 년이냐? 21년이면 몇 년입니까? 125년 됐네요. 124년, 125년 가까이 됐어요. 오래된 기억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회사들도 다 오래됐는데
이렇게 은행들이 오래된 회사가 주로 금융권 회사들이 보면 오래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래된 회사가 많구나.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100대 기업 말고 한 10대 기업만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10대 기업 조회되는 거하고 한 20년 전에 10대 기업도 조회해보고 1980년대도 10대 기업을 한번 조회해봐요. 그러면 아마 1980년대 또는 70년대 10대 기업 있는 회사 중에 오늘날까지 10대 기업에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 몇 개 안 될 겁니다. 뭐 삼성, 현대, 뭐 어디쯤 될까요? 뭐 한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빼고는 다 멤버가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회사가 이제 망하게 돼. 대우도 있다가 망했고, 뭐 쌍용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있다가 없어진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기업 경영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도 언제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잠시만 방심하면 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또 자꾸 새로운 신생기업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회사가 또 막 10대 기업 안에 진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맣게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은 지금 모르겠어요. 대기업들 링크하는 걸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